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흑수저랑 금수저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재산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재산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요? 금수저들이 모여있는 금수저의 리그에 제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흑수저랑 금수저랑은 다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다름의 수준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 취미, 지식, 돈, 인맥, 교양,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비투스를 만듭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건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가진 자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런 자본들이 합산되어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이 아비투스가 계급의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돈은 이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우리가 흔히 수저계급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자본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한들 상류층에서 듣는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감상평을 나눌 수가 없고 고급 와인에 대한 품평도 불가능하고 거시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류층 리그는 새로 진입하는 멤버에 대해서 출신 배경, 인맥, 교육, 영향력, 교양, 미적 감각, 당당한 자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만으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식 자본이 높아지면 돈이라는 경제 자본을 얻기도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이나 인맥 등 모든 다른 자본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소위 말해서 이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보통은 내가 지식 자본으로 내 계급을 바꿀 때 쓰는 말이잖아요. 가령 이를테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법고시나 아니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용하던 말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자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첫 번째로 심리자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은 이 엄격함을 양육 원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는 자식들한테 30센트의 용돈밖에 주지 않으면서도 용돈의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기부하라 라는 그런 교육을 펼치기도 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절약, 저축, 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조승현 작가의 어머니도 교육 철학이 비슷했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어요. 아무튼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층 자녀들은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규칙을 따르고 스파르타식 생활을 하고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상류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특성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고 거기에 더해서 관대함과 평정심 유지는 그들의 심리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심리 자본은 평정심, 관대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남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요소임과 동시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자본입니다. 이 문화자본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임과 동시에 얻기 힘든 자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본이라는 거죠. 돈으로는 부분적으로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예술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요트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상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승마를 했다거나 악기 연주를 배웠다거나 유행 트렌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문화적 소양이 쌓여야만 습득이 가능한 자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상대의 취미나 취향 같은 문화자본으로부터 이 상대의 지위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화자본은 다른 자본보다도 사회적 경계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한 번의 도약으로 극복할 수 없게 깊은 고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은 이 문화자본으로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샴페인이 래퍼들의 것이 되었을 때 이 상류층은 취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단골 와이너리에서 마시는 고급 와인으로 취향을 구분지어 버리는 거죠. 이 문화자본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 문화자본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은 없지만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지 않음으로써 품위를 높이는 방법. 이를테면
SNS 계정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냉장고에 가공식품이 없다라던가 휴가 기간 중에 핸드폰을 안 한다던가 이렇게 없음으로써 이제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뭐 확 끌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문화자본을 높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을 가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전시회나 음악회 같은 곳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자본은 점점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자본입니다. 사실 상류층 문화에서는 이 지식자본은 그렇게 중요한 자본으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대화나 사고 능력, 개방성처럼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고용하면 되니까요. 그들에겐 사업가적 경영법이 훨씬 중요한 거죠.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어떤 태도가 외교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권력자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경영자인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어렵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식 자본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계급 상승의 효율성이 좋은 그런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세련된 아비투스, 고급 생활 양식, 인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서 나온 최고의 졸업장은 어떠한 위기 시대에도 항상 유효합니다. 지식은 언제나 쓸모있지만 지식 창고인 인터넷이 있는 현재 시대에는 사실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의 활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뭐 실행, 모방, 토론, 변경, 확장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은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야 내 지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실제로 발전시켜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경제자본입니다. 이 재산에 따라서도 이 아비투스가 부여가 되는데 이 부자 아비투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반면에 빈곤 아비투스의 특징은 협력적입니다. 부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부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로 인해서 타인의 의견을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억만장자들이 손꼽아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내가 자원이 풍부하니까 상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자유를 얻는 것이 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이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품격이 결정이 되는데 가끔 보면 뭐 복권이나 이런 걸로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딱 봤을 때 그들의 재산은 뭐 중산층 혹은 상류층으로 가더라도 상류층 리그에 포함이 못 됩니다. 왜냐면 다른 아비투스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같이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주민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주민회의에 부르지 않는 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 불편함을 소비로 표출을 한다고 합니다. 과소비를 하는 거죠. 파티를 가거나 고급차를 사거나 명품 옷을 사거나 그렇게 과소비를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또 가난해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잘 써야 됩니다. 유용하게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책에서 말하기를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다른 자본을 강화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교육비에 사용을 해서 지식 자본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전시회나 여행을 통해서 문화 자본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 자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경제 자본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책에서는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라. 왜냐? 내가 가진 자본이 투자를 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본을 더 일하게 만들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은 뭐냐면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돈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상류층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늘린다 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피부, 몸매, 체격, 외모, 자세, 제스처, 패션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이득을 봅니다. 연극을 하더라도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죠. 사람들의 외모만 가지고도 성장 배경을 유추합니다. 당당한 자세, 날씬한 몸매, 자신감 있는 표정 이런 것들로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외양을 가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외양이 멋있으면 이 내면도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재미있는 게 상류층은 이 각자가 이 건강을 관리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반해서 하류층은 이 건강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상류층은 이 운동을 하더라도 주로 마라톤 같은 이런 기록 스포츠를 위주로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 스포츠를 할 때 건강뿐만 아니라 인내랑 끈기도 같이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이 외모를 가꾸면 이 신체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곳에서 이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뭐 웅얼대는 발음, 뭐 줄임말, 비속어, 문법적 오류 이런 것들은 딱 한 번만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지위를 낮춘다고 합니다. 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상류층은 품격 있는 언어 자본을 어릴 적부터 갖춥니다. 단순히 뭐 비속어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언어의 품격을 갖추는 거죠. 그들은 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를테면 하버드 졸업생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라고 이제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언어적 센스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 언어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외래어 사용 금지, 그리고 명확한 사실만 밝히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차분함이라던가 아니면 겸손 이런 것들을 언어에다 녹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류층의 대화에서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의가 권력을 강화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을 쉽게 말하면 인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맥의 힘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우리 삼촌이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는 것과 삼성에서 인사팀장으로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모범적인 조언자가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류층의 자녀에게는 유명인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건 그냥 일상적인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게 일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 상류층들은 중산층보다 인맥 형성을 위한 시간과 돈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팀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봤더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 주변에 그들을 지원하고 돌봐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가끔 운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운.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누가 도와줬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줬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사업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인맥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맥을 넓혀야죠. 어떻게 하냐면 여가 시간에 좀 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멘토. 어떻게 하면 인맥을 넓히고 멘토를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기 마련이고요. 이 커뮤니티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조언 하나 혹은 결정적인 정보 이런 것들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고, 약간 상류층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이 서민들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독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제자본이라던가 아니면 지식자본들을 통해서 내가 계급을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급을 한 단계 상승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었던 사람이 타워팰리스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